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월요일 같은 수요일입니다. 어제 하루 휴장하는 사이에도 러시아 관련한 이슈가 쏟아졌고요.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은 그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종목 변동도 컸고요. 원자재 시장도 좀 흔들림이 크게 나왔는데 오늘은 저희 뉴욕장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또 국내 어떤 영향 미칠지 좀 정리하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먼저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지수를 체크해 볼 텐데 역시나 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1%가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가 지금 안전자산 쪽으로 좀 자금이 쏠리면서 국채금리가 7%가 넘게 빠졌고 1.70%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 9% 넘게 올라가면서 7년 만에 장중에 또 최고치를 달성하는 모습이었죠. 104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을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국내장에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좀 눈에 띄는 것들을 어떻게 영향받아가는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넘겨보겠습니다. 일단 국채금리 하락 소식이 전달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은행주가 좀 크게 흔들림을 보였거든요. 국내 은행주 체크해봐야 되겠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단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더 심화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반도체 지수들 같이 내려갔으니까 우리 반도체도 영향권에 들어갈 겁니다. 점검하시고요. 국제유가 폭등 영향 받아가는 쪽 정유나 화학이 되겠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밀과 옥수수 가격 급등, 곡물이나 비료 관련주에 오늘 또 시세를 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점검하시고요. 또 러시아에서 비트코인 쪽으로 엄청난 자금이 유입하고 있죠. 비트코인 가격 급등이 나왔습니다. 코인 관련주도 국내에서 일단 데일리 시세 정도는 날 수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또 저희 회담에 대한 이야기도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쉬는 동안에도 벨라루스 1차 회담이 진행됐는데 내용을 체크해보면 5시간 동안 일단은 특별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방안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휴전과 러시아군의 즉각 철수, 또 돈바스 등 영토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좀 입장이 서로 극명하게 다르다는 부분이 또다시 확인이 됐고 특별한 성과는 없었지만 합의를 기대할 수 있는 몇 가지 우선 의제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합의 도출보다는 일단은 회담이 개최됐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자라는 시각이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중요한 건 또 2차 회담이 될 텐데 2차 회담에서는 과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우선은 타스 통신에서는 오는 2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2차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도 관련된 속보가 나왔었거든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도 그렇고 러시아의 타스 통신도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 오늘 또 보니까 로이터 통신에서 2차 회담이 당장 2일에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회담일이 미정이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회담이 열리는 중에도 계속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죠. 아무래도 이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를 향한 제재가 고강도로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 러시아 쪽의 공격 수위도 더 거세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제2도시라고 부르는 하르키우의 주택가에도 로켓이 폭격하면서 어린이를 포함해서 민간인 수십 명이 사망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사실 이게 1차 회담의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대표들은 정말 말끔하게 정장을 입고 있지만 그와 대비되는 이런 모자를 쓰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이 옷과는 정반대되는 의상을 입고 있는 걸 보면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얼마나 좀 급박한가를 또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지금 회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오늘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 소식도 전해졌죠. 네. 러시아 관련한 이슈가 거의 모든 시장의 내용들을 좀 점령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지금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경제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환율 문제나 경제 제재 받는 거에 따라서 좀 왜곡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투자 가능 시장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MSCI 이머징 지수에서 제외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왔고요. 러시아 비중이 빠지게 되면 그만큼의 돈이 다른 국가로
흘러가게 될 텐데 그게 한국에 들어오는 어느 정도의 자금을 예상해보면 적게는 4조 원, 많게는 8조 원 정도 외국인 유입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비교적 그나마 우리 시장의 긍정의 포인트를 찾자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섹터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방위산업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정말 하고 싶지 않죠. 전쟁 관련한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한 수혜주에 대한 언급, 정말 뭐 금융시장의 좀 잔인한 일면이라 볼 수 있는데요. 어찌됐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슬픈 호황을 방위산업주가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화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독일은 국방비가 적은 국가였었는데 이걸 대폭 증액한다라는 소식이 들렸고요. 러시아 국경에 인접해 있거나 혹은 러시아와 대외 관계가 좋지 않은 국가들이 빠르게 무역에서 이 무기 수출입을 늘리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과거 크림반도 사태 때에도 비슷한 맥락의 흐름이 있었고요. 그래서 방위산업주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방산주들 한번 체크해 볼까요? 방산주의 특성입니다. 경기 방어적이고 안정적인 현금 창출이 있고 짙은 배당주의 성격이 있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지루할 수 있는데 지루한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때는 그동안 상당수 뜨겁게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뜨겁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미국에서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5대 방위산업 관련주고 그리고 인기 있는 ETF가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흐름인데요. 로키드 마틴은 30% 정도 올랐고 오늘 밤 사이에도 5% 상승 소식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도 올해 뉴욕장 흔들렸던 거 대비해서는 꽤나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보잉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에 5% 정도 미끌리면서 그 상승에 동참하진 못했습니다만요. 일단 뉴욕에서는 확실히 방위산업주들이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 관련주 어떨까요? 연초에 강하게 올라왔었다가 좀 시장과 함께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일제히 다시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됐죠.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등의 굵직한 종목부터 좀 크고 작은 종목까지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2월 8일이었습니다. 방위산업 관련주에 대한 체크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라고 해서 방송을 전해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방산주를 우리가 벌 때는 국방 예산과 전투기 수출, 항공기 제작 부품 그리고 위성 부분을 각각 체크하고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 전해드렸었죠. 국방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무기 수출 같은 경우도 16년 대비 2020년 거의 3배 가까이 늘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말 연초 저희 수주 소식 굉장히 많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2월 8일에 탑픽주를 어떤 걸 해야 되냐라는 걸 찾아봤을 때 KTB에서 탑픽 없다. 그냥 다 사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꺼내놨었습니다. 최선호주 없고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모두 다 매수해도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되니까 각 체크 포인트별로 조금 더 강한 쪽이 어딘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내수 방산 쪽에서는 LIG 넥스원 아무래도 관련 100% 순수 방산주기 때문에 조금 더 꼽히고 있고요. 방산 수출, 이 말은 뭐 무기 수출 쪽에 포인트를 맞춰간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도 조금은 더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시장은 얘기합니다. 항공기 기체 부품 쪽에서는 한국항공우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항공기 기체 부품 관련한 매출, 성장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업체인 만큼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요즘 에어버스나 보잉 등에서 관련한 수주를 내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자, 위성은 한화그룹주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의견 등도 나오고 있는데요. 방위산업 관련주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겁니다. 휴니드, 빅텍, 스페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골라야 될지 아니면 이들로 좀 집중을 해봐야 될지 잠시 후에 좀 더 전략 챙겨볼 거고요. 위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제 위성 관련주 체크해 볼 텐데 먼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또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러시아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을 공격하면서 현재 우크라이나는 주요 정부 시설과 함께 인터넷망도 파괴된 상태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하일로 페도로프라는 이 부총리가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SOS를 요청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에게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스타링크 스테이션을 제공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깜짝 그러다 놀랐어요. 보니까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론 머스크는 화답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거 우크라이나 위해서 준비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청한 지 10시간 만에 스타링크 스테이션을 제공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고맙다라는 인사를 했고요. 천만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또 발빠르게 도움을 주었고 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일각에서는 뭐 스타링크의 홍보 효과도 같이 가져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다 보니까 인공위성과 관련된 좀 종목들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데 먼저 그 전에 스타링크가 뭐였는지 사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스페이스X의 초고속 위성 인터넷 사업인데요. 위성이 저궤도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신호 손실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국내에서 위성 관련주들이 2월 28일 기준으로 쭉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씩 기업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볼 텐데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고요. 로키드 마틴이나 스페이스X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트랙 I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에서 동사의 지분을 30% 정도 보유하고 있고 상용 위성을 개발합니다. AP 위성도 위성통신 단말기를 제조하고 서비스를 선도하는 업체고요. 비츠로테크는 전력기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항공우주도 스페이스X와 협력해서 중형 위성을 발사했었고 인텔리안테크는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자인 인웹에 안테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이요. 네. 사실 지난해 초 이 돈나무 언니가 관련한 업계에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뜨거울 때는 정말 뜨거웠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뭐 월요일장에서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또 6개월로 보고 사실 1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21%, 28% 네. 이렇게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네 종목은 이렇게 6개월로 봤을 때 주가가 쭉쭉 빠졌지만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두 종목은 올랐습니다. 두 종목은 한국항공우주,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각각 13%, 14% 정도 올랐는데요. 이유를 보니까 한국항공우주는 지난 월요일에도 누리호 2차의 발사 예정일이 정해졌다라는 소식에 급등했었고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유안타증권에서 저궤도 위성 사업의 성장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성 분야에 좀 권위 있는 전문지에서 선정한 세계 위성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업체 탑 10에 인텔리안테크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다 보니까 주가가 쭉쭉 빠진 종목들은 뭔가 지금 단기적인 급등인가라는 생각도 들 것 같고 혹은 이런 두 종목을 보면 차라리 만약에 위성 관련주에 투자를 한다면 이쪽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민 많이 되실 텐데 이 부분 잠시 후에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또 이게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입니다. 사실 저희가 위성 관련주에 대해서 지금 좋은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기대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반대되는 기사가 나온 거죠. 러시아 로켓이 탑승 불발, 한국의 우주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라는 기사인데요. 네. 한국의 위성 3기 연내 발사를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로켓이 또 변수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경제 제재 파장도 있고 러시아가 EU와도 우주 협력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리고 당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플랜 B를 검토하고 있는데 중장기 위성 발사 계획이 암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전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리스크로는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기대감이 들려오는 듯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앞으로 도심항공교통 이런 거 할 때마다 위성이 분명 쓰일 거라는 거 우린 알고는 있지만 거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이슈고요. 일단 이 이슈가 오늘 장중 위성 관련주에게는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인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짤막하게 세 번째 이슈 넘어갈게요. 네. 보안주도 다뤄보고자 하는데 이 또한 러시아와 연결이 됩니다.
보안 관련 종목들도 제2의 방산주라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 요즘이죠.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면전을 하기 전에 이 우크라이나의 의회나 언론이나 이런 쪽을 디도스 공격을 먼저 했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던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전쟁이 지금 영토를 넘어서서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국제 해커 단체죠. 이 어나니머스도 화이트 해커를 자처해서 러시아의 국영 TV라던가 러시아의 크렘린궁이라던가 그 각 사이트를 공격해서 해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보안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안주 하면 생각나는 건 반짝 테마로 끝났던 기억이 많죠. 그래서 이번에도 단순 반짝 테마로 지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 긍정의 시각을 두고 있는 이들은 사이버 보안 시장은 결국 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0년 183조 원 규모에서 2028년도에는 440조까지 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구조적 성장에 기대를 걸고 있는 요소는 이거죠. 메타버스, 클라우드, 가상화폐 뭘 가든 간에 중요한 건 보안이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재택근무하게 되면서 지난해부터 보안 관련한 수요가 급증했다라는 점도 꼽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쟁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방위 보안에 대한 모멘텀도 더해진 거죠. 그래서 보안 관련한 기업들 보면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주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국 관련한 ETF들 최근에 3거래일 동안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쪽은 7% 정도 올라가는 흐름, 최근 3거래일 동안 ETF 일부 포착되고 있죠. 미국에서 관련한 기업의 주가는 상당수 잘 가고 있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인데요. 미국 최대 사이버 보안 업체입니다. 방화벽 기술 최강자고 시장 점유율 1위. 최근에 한 6개월 동안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며칠간의 탄력도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되는 건 미국 보안주 크고 사이즈 크고 실적 내고 있다는 거 잘 아는데 국내 보안주는요. 조금 주가 차트 열어보시면 형편없다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뭐 좀 제대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없더라고요. 국내에서 보안주로 꼽히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이들 좀 싸다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보안 시장 큰다라고 하면 그냥 결국 미국 관련 ETF 골라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인데요. 잠시 후 이도 시간이 된다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좀 다뤄볼 내용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슈부터 시작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풀어봤는데요. 네. 오늘 바쁘게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죠. 네, 앞서 살펴본 이슈들 좀 많았죠. 그에 대해서 꼼꼼하게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추려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차장님과 일단 시장에 대한 짤막한 코멘트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밤사이 또 뉴욕장 내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반도체부터 해서 은행주, 뭐 줄줄이 각 영향받아 내려갔고 유가도 급락했습니다. 네. 저희 시장 어떤 영향 받을까요? 글쎄요. 전쟁 이슈가 웬만큼 정리가 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변동성이 큰 구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 대비해서 힘을 못 써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걸쳐있는 시점이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들이 지금 주봉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구간 속에서 저번 주, 저저번 주처럼 이렇게 120주 선을 깨는 파동들이 주중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봉상으로, 종가상으로는 반드시 올려서 끝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도 조금 희망을 찾아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IEA 쪽에서 6천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 방출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은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딩에 좀 능통하신 분들은 매매를 해봐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일단은 리스크
리스크가 확실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시장에서는 조금 숨 죽이면서 타이밍을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오늘 좀 매매 전략에 초점 맞춰서 챙겨주셨고요. 첫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이 이슈는요, 사실 지난 월요일에 네. 그 차장님의 픽으로 주셨던 종목 맞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맞습니다. 좀 일맥상통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날 한 6% 오르며 네. 거래를 마쳤더라고요. 방산주 반복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네. 전략 한번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볼 종목도 같이 주세요. 맞아요. 일단은 뭐 계속 이 이야기가 들려서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만큼 지정학적 리스크가 쉽사리 해소가 되지 않고 여전히 수면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투심들을 이런 관련주들이 자극을 상당히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거기다가 또 북한 쪽에서 때마침 또 미사일까지 발사를 해주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산주의 투심이 더군다나 자극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방 쪽에서는 일단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나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재정을 가지고 무기를 지원하는데 항공기나 이런 쪽들도 지금 포함이 된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일단은 러시아 인접국들도 또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을 가지고 네. 이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위 산업에 대한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유럽이나 북유럽 쪽에서 무장 강화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지난주가 아니라 월요일이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로 두고 있는 한화 디펜스 쪽에 K9 자주포가 굉장히 이런 동유럽, 북유럽 국가들에서 선호를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적인 수출이 2017년 이후로 일어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어떤 방산 관련주에서 테마성 움직임, 거기다가 실적까지 겸비했을 때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이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픽을 한번 해드렸었던 부분이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폴란드 쪽에 지금 울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신형 전차 800대를 수입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K2,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언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LIG 엑스원도 또 전쟁 관련주로 분류가 되죠. 이게 아랍에미리트 쪽에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2를 수출을 했던 그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키우면서 네. 윗꼬리 아랫꼬리를 길게 달 수 있는 테마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쪽들, 뭐 퍼스텍이라던가 빅텍, 스페코 이런 전쟁 관료주들이 되겠죠. 그런 쪽들 매매를 해보실 수가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런 어떤 전쟁 이슈와 더불어서 중장기적인 실적 전망들을 함께 봤을 때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시가총액이 조금 큰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두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걸 잘 하실 자신 네.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빅텍, 스페코 이런 종목군의 데일리 트레이딩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조금은 좀 그보단 변동을 덜어놓고 가고 싶은 분들은 이들 종목군으로 접근해보자 의견을 주셨어요. 저는 근데 또 궁금한 게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에이 한국 거 말고 미국 거 하지 뭐 약간 이런 의견이 많잖아요. 맞아요. 뭐 로키드 마틴 잘 갔고요. 네. 그 밖에 뭐 미국 5대 방산주들 괜찮은 흐름 나왔으니까 뭐 차장님이시라면 네. 지금 돈 있으시면 한국 방산주 사시겠어요? 아니면 미국 방산업주 사시겠어요? 저는 지금 방산주건 뭐건 지금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네. 거고요.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보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우리나라가 7조 4천억의 차세대 항공기 KF-35A였던가요? 그 부분을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키드 마틴이 우리나라에 좀 각인이 되었던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네. 최근의 흐름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맞아요. 있는데 과연 이게 중장기적인 실적에 의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단기적인 전쟁 테마로 인해서 올랐던 부분이냐 이런 것들은 조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굳이
저는 이제 미국 쪽에 조금 뭐 세금 문제도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까지 발을 넓힐 필요가 있을까?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사실 어찌 보면 이 위성주들도 방산주에 넣어서 얘기를 나눠볼 수는 있는데 따로 조금 종목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 위주로 얘기를 해보고자 위성주 얘기 좀 따로 떼어보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위성주도 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종목들 뜨거울 땐 굉장히 뜨거운데 맞아요. 식으면 또 너무 차갑거든요. 이번 이슈로 투자 맞다라고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이것도 전쟁과 조금 관련이 돼 있다라고 보여요. 네. 이제 군사 관련된 위성들 얘기가 부각이 되면서 이런 관련주들이 또 위성 쪽에서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금리 인상기가 이제 오다 보니까 이런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굉장히 할인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쪽이 아까 그 전쟁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하고 상당히 좀 겹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전쟁이 나기 전에 부각됐던 부분들은 적에도 위성 쪽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정말 오지, 전국의 그 전 세계의 오지에도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펼쳐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전쟁에서는 뭐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 위성을 한 3,000개 정도 이미 발사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일단 4만 개까지 향후에 발사가 될 계획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리고 러시아하고 하고 있는 전쟁들이 조금 이따 말씀드린 이제 보안주 쪽에서 디도스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서 이제 차단을 좀 되는 부분들을 이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전쟁 상황을 상황으로 생중계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거 외에는 전 세계적인 어떤 기업들의 흐름들 자체가 이 우주 산업 쪽으로 굉장히 천문학적인 비용들을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전쟁 관련주 그걸로 한정 지어서 보기보다는 역시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에도 위성 이런 부분들로 봐서 우주 산업까지 확대가 될 수 있는 관점으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싶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아무래도 인텔리안 테크를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기존의 어떤 원앱이라던가 SES 같은 이런 사업자들이 있는데 그것 외에도 확대를 해나가고 있어요. 네. 고객사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 굉장히 이번 연도에도 이런 금리 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굉장히 큰 성장성을 보여주고 금리 인상조차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실적 관련주로 접근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적외도위성 레오에 특화되어 있는 인텔리안 테크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위산업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위성으로 들어가 봤고요. 그리고 이 질문도 할 수밖에 없어요. 보안주요. 보안주도 뭐 제2의 방산주다 해서 떠오르는데 사실 한국 네. 보안주들은 좀 실망스럽거든요. 맞아요.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엄청 파격적인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보안주도 대안에 넣어볼까요? 일단은 전쟁 쪽으로 묻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어 보이는데 네. 일단은 보안 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이 옛날 같은 전쟁이 아니거든요. 디도스라던가 사이버 공격들이 먼저 선행된 이후에 국지전이 펼쳐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쟁으로 지금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보안주도 전쟁 테마로 단기적으로 묶일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런 흐름들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기업들을 좀 찾아보자고 하면은 이스트 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보안이나 관제 이런 쪽들로 특화가 되어 있는데 이 기업이 현재는 어떤 메타버스 쪽이라던가 인공지능 이런 쪽들로 사업 부문을 넓히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전쟁이나 이런 사업 영역을 넓히는 것들이 아니고 이미 알툴즈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네. 고객 3천만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데이터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이스트 소프트가 그래도 매출 역성장이 없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보안 업체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전쟁 관련주로 묶인다고 해도 이게 어떤 특별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그게 전쟁까지 확대가 될 수 있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안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어요. 지금 차장님의 뉘앙스는 엄청나게 지금 매력적이진 않으나 네. 이 섹터 내에서 골라본다면 이들 종목이 비교적 안정성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니까요. 잘 추려서 한번 픽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차장님의 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가 되겠죠. 오늘은 어떤 내용을 들고 오셨을까요? 에코프로비엠. 네. 확실히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월요일까지 해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적인 변화는 맞아요. 보였어요. 네. 일단 특히나 또 이제 양극재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급이 좀 몰리는 모습들이 네. 나타났거든요. 이런 부분이 또 전쟁과 또 별개의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이니켈을 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3사 배터리 셀 업체들을 봤을 때에는 니켈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런 업체들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양극재 쪽으로 이제 니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오히려 수익성이 좋아질 수가 있는 그런 가격을 구간이라고 생각이 올리니까요?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2차 전지와 어떤 전기차 관련해서 조금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어떤 반도체 수급난이라던가 네. 이런 부분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이런 소재단에서는 충분히 우리나라 업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업체들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캐파와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왜 LNF가 네. 아니고 에코프로비엠인지 궁금해요. 네.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맞아요. 일단 이슈가 굉장히 많아서 네.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리트가 오히려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LNF가 캐파를 굉장히 빠르게 증설을 하면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준비를 해나가는 단계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세계 글로벌 2위의 양극재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더 관심을 주가가 많이 이슈로 인해서 하락을 했던 만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원재료단에서부터 리사이클링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업체고요. 삼성 SDI 쪽으로 양극재 합삭자 캠6를 작년 12월에 조기 가동을 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장 화재가 나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생산량에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물론 향후에 어떤 준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 경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련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조금 논외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그걸로 인한 주가 하락이 이번에는 너무 과도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얼마까지 볼까요? 글쎄요, 한 그래도 5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원자재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안정이 되면서 다시 가격 하락이 되는 경우에는 조금 수익성에서는 조금의 약간의 하락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전기차 시장과 양극재의 어떤 쇼티지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충분히 그걸 상쇄할 수 있는 만큼의 캐파들이 생산돼서 나아가고 숫자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의 픽 에코프로비엠도 저희 추이 놓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목표 주가 50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으니까요. 지금 시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한 번 더 관심 두셨던 분들은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많은 전략 질문을 드렸습니다. 숨가쁘게 답변 주셨네요. 차장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